자, 그러면 이제 탐나가 성장을 하는데 과연 성장을 하면서 어떠한 대결을 하고 성장의 기반이 과연 무엇인가? 근데 이게 우리가 철이라는 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국 한나라에서는 철과 관련된 정보나 철을 어떤 뭐를 외부에 반출 못하게 법으로 통제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철을 발명하고 철 생산을 한다는 것은 생산성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정복 활동에서. 그래서 철이라는 게 굉장히 고대사회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철이 전혀 생산할 수가 없어요. 자체 생산이. 무조건 100%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제주도 역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떤 탐나의 기틀을 확립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철이 필요한 거죠. 그럼 철이 이 당시에 철이 가장 많이 생산됐던 변한 지역에 이제 정치적 교섭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록에 보면은 외하고 그 낭랑하고 다 변환에 와서 철을 수입해 갔다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철 광산도 많고, 물론 경남 동부 지역에 5세기 전후할 때까지는 이제 변환 지역에서 이제 금강가야가 한 3세기 후반에 성립이 되는데 금강가야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500년쯤, 그러니까 광개토왕이 한 400년경에 남하를 하는데 남방 경량을 오는데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철 유통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금강가야는 쇠락하고 시작하고 하만 아라가야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통권이 하만 아라가야 또는 북천동 쪽에, 부산 북천동 쪽에 그러한 세력들이 이제 크게 양분해서 했다고 보여지죠. 그렇다면 제주도 볼 때 철 수입을 하게 되면 최초에는 주호 시대부터 시작해서 탐나가 등장하는 시기까지는 아마 변진한, 특히 변환이겠죠.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까 사천 늑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여기서 철을 많이 수입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금강가야가 쇠락해지면서는 아마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아라가야에서 수입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아까 초장에 보셨지만은 일부 토기들 중에 전형적인 아라가야계 토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탐나에서 직접 아라가야에서 갖고 온 건지 아니면은 탐나가 마한을 통해서 아라가야의 교육 과정에서 마한을 통해서 들어온 건지 그건 명확치 않습니다. 근데 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후자가 아닌가. 마한에서 이 교섭 관계를 중개하면서 아마 마한을 통해서 탐나에 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철의 수입과 유통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탐나에서는 철을 굉장히 중요시 이제 했을 것이죠. 그래서 이 유물이 지금 용담동 철기 부장묘라는 건데요. 이 유물 자체 지금 이 철검이라든가 철제 장검, 그리고 주조, 쇠도끼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영남지방이나 중부지방의 경우에 기원 후 2세기 중엽 내지는 후엽경을 중심 연도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이 무덤이 이 철기 제작은 아마 그 시기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무덤을 축조한 거는 그보다 좀 더 늦은.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똑같아요. 길이, 두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쇳물을 부어서 만든 주조 쇠도끼죠. 똑같습니다. 크기나 규모가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중문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지금 여기 도면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이 철기 부장묘라는 무덤에 쇠도끼가 하나 있어요. 덩이쇠. 판상철부라 그러는데 그게 한 점 나오는데 거기에 철 부에 겉을 보면은 포목 같은 걸로 싸서 이제 거기다 묻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매직권, 지금이라 그러는데 매직권, 그러니까 이 토지신한테 자기가 무덤을 쓰겠다 해가지고 대가로 그걸 지불하기 위해서 철 쇳덩이를, 그 당시엔 돈이거든요, 이게. 철 소재되고. 그거를 미리 묻어놓고 나중에 주인공이 사망했을 때 그걸 면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2세기 후반 내지는 3세기 전환쯤에 무덤이 축제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같이 나오는 토기들을 보면은 2세기 중반 이전에 올라가기는 좀 힘든 토기들이 몇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탐나가 등장하는 것은 이 무덤과 거점 추락들을 분석해 보면은 대략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넘어가는 그 시점쯤에 아마 탐나라는 여기에 묻힌 유력자, 어쨌든 한 깃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유력자의 무덤이 등장하는 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것도 보셨는데요. 아까 이거 종달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한반도가 위에 있고요. 그래서 요 밑에가 서귀포 쪽에 여기가
큰 추락했다가 탐라 등장하면 이쪽으로 추락이 완전히 이동해 버립니다. 그래서 중심 추락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기에 용담동 철기 부장묘가 한 요쯤 됩니다. 요쯤에서 이제 축소된 거죠. 근데 이게 용담동이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이라서 발굴이 많이 안 됐어요. 지금 옛날 가옥들이, 구옥들이 쫙 들어서 있고, 그래서 띄엄띄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기 서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폭넓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해군기지라든가 그 화력발전소 이런 게 들어서면서 굉장히 대규모로 발굴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서부, 이 거점 추락 요 일대에는 그렇게 폭넓게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아마 이쪽으로 나중에 대규모 그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이쪽에 엄청 큰 마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도동 유적이라고 하는 제주시권역에 있는 용담동 근처인데 여기가 이제 엄청 큰 마을이 있어요. 근데 마을이 있는데 개발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우리가 탐나문화권이라든가 이런 걸 지정을 하면서 대표 유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탐나의 대교석과 교류.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호가 그 신미제국, 친미다례를 통해서 그 남부지역과의 교역로를 확보하는 상태에서 이제 탐나가 등장하면서 그러한 교역로를 이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남부지역과 교류를 이뤄갑니다. 물론 영산강유역의 마흔세력, 그리고 경남 지역의 남부가야 한 4세기 때까지는 변진하고 금강가야 정도겠죠. 그러면서 아까 5세기가 되면은 이제 철 이쪽까지 바뀌면서 아마 탐나도 교역 루트를 좀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 하만 아라가야로 철을 수입하는 그 루트를 바꾸면서 그런 교역권이 일부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탐나에 성장하는 과정 중에 유적들을 보시면 지금 외도동 유적, 곽지리 유적, 하귀리 유적, 이게 유적이 거의 다 몰려 있거든요. 그 근처에. 여기에 큰 마을들이 연달아서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대형 석조 건물이죠. 이게 한 3세기 빠르면 3세기, 그렇지 않으면 5세기의 중심 연대를 갖는 건데 이러한 아주 정교한 석조물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의 풍납도성에서도 이런 석조물은 거의 3세기, 4세기 돼야 나와요. 근데 이런 대형 석조물을 한 기도 아니고 엄청나게 만듭니다. 이 바닥에 판자를 깔아놔요. 그리고 어떤 우물은 그 바닥에서 일정한 높이까지 토기를 한 4, 50점을 계속 큐큐에 쌓아놓아서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석조 우물도 있지만 목조 우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벽이 팔가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그 목재를 대가지고 했던 우물도 있고요. 그래서 우물마다 기능이 좀 다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우물을 만든다는 거는 당시에 이런 우물을 만들었던 토목 기술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토목 기술자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자도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터도 보면은 원형 집터에 가운데 이제 있고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얇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토기를 딱 깨가지고 세웁니다. 가운데 토기를 세우고 그 사이에 요만한 자갈돌들을 쫙 깔아놓고 그 위에 다시 토기 깬 걸 다시 덮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점토를 입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파낸 거고 처음에 팠을 때는 여기에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 점토를 다 덮어버리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조사하면서 점토가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몇 군데를 걷어봤더니 이렇게 쫙 나온 거죠. 이런 주거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외도동에서 많은 주거지를 파는데도 한 10동 되나마나. 그리고 이런 주거지가 있는 데는 주변에 주거지가 거의 없어요. 또 이제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어느 정도 관망이 되고 또 그 옆에는 저기 보시는 대형 석조물들이 단독으로 딱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묻힌 무덤은 찾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마을 내에 위계가 있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 관료 조직이 있었는지 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토목 기술자라든가 지금 뭐 이런 대형 건물지들, 공공 건물지, 뭐 그리고 뭐 생산 관련된 유적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또 이게 지금 보시는 토기들도 아까 보셨던 그 전에 보셨던 우리가 늑대나 삼양대에서 보였던 토기하고 좀 다르죠. 보시면은 좌우가 거의 대칭합니다. 이거는 회전을 해서 토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회전 수법. 회전을 안 하고는 이렇게 좌우 대칭하고 여기 보면은 지금 안 보실 건데 요 토기 바닥편을 보면은 약 한 5, 6cm 정도의 판자를 갖고 회전하면서 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토기 제작 기술이 상당히 이전보다는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러한 일련의 어떤 사회 변동이 다 3세기 때, 4세기 때를 거치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문적 토목 기술자들이라든가 뭐 대규모 토목공사도 이제 통제하에 이제 상위 계층에서 이제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런 토기도 이제 어느 정도 표준화된 장인 집단이 어느 정도 뭐 완전 장인 뭐 제가 얘기하는 뭐 삼국시대 토기 정도의 무슨 그런 거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취락 내에 마을 내에 각각 집마다 만들던 것이 어느 정도 일정한 단위별로 만드는 사회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과는 다른 탐나의 어떤 시작이 아닌가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탐나의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안에 토기가 한 개 체분이 멀쩡한 토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주 강돌이죠, 강돌. 평평한 강돌이 여러 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러 그 연구자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여기에 이 그릇 안에 물을 채워놓고 요 돌 돌을 완전히 불에 달궈가지고 거기다 넣으면은 물이 끓는데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요리를 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사방으로 지금 이렇게 돌려진 거는 이건 아마 난방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중앙부에서 불을 때면 이 방사상으로 이 뚫린 대로 열기하고 연기가 들어가지고 보일러처럼 난방이 된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한국에서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우리 순천 덕암동 여기서 비슷한 집터가 한두 개는 나왔는데 완전 같은 건 아니고 이렇게 굴을 돌려가지고 만든 주거지들이 한두 개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든 거는 아직까지 그 한반도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일본에서 좀 비슷한 게 한두 개 있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시설이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거 공 들었죠, 여기. 토기를 다 깨가지고 이렇게 쫙 양쪽으로 쐈습니다. 그만 자갈돌들, 이런 자갈돌도 채워가지고 위에 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거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주거지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성장 과정에서 탐나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0개 토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무대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기존에 다 백제토기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한 1, 20년 동안 마흔에 대한 연구 성과가 굉장히 괄목한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들도 이제 이게 마흔토기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마흔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이제 우리가 연구가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세부적으로도 이제 그냥 한 20년 전만 해도 저희들은 아까 보셨던 그전에 보였던 토기들 나오면은 한 0년에서 500년 뭐 이렇게 했었어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최근에는 뭐 절대대 분석도 하고 이런 같이 동반되는 외부 토기들도 이제 편년이 어느 정도 딱 뭐 3세기에서 4세기 뭐 이런 식으로 3세기 중반 4세기 중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저희들에서 동반되는 같이 공반돼서 나올 경우에는 그 연대를 우리가 딱 특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 성과가 진전되면 될수록 저희들도 마찬가지 탐나의 어떤 연구도 진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지금 나열한 것들은 지금 영상 강력에 다 연구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본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한 5, 6세기다. 그러면은 탐나도 그 동일한 시기에 뭐 대동소이하게 탐나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럼 남북아야와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철과 같은 철을 수입하기 위한 관계를 이제 이루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철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만과는 경제적인 교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면은 남북아야와는 정치적인 교류가 있었지 않냐. 왜냐하면 철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철은 아무나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 전남 동부 지역의 다양한 정치 세력과도 연결을 해야 되고, 남부 가야와의 어떤 금강가야든 아라가야든 서로 관계를 가져야 되고, 뭐 수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러한 교역망을 이제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게 추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유물들이, 토기들이, 가야 토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가야 쪽에는 철 수입에 거의 치중했지 않나라고 이제 추정만 하는 거죠, 추정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료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또 연결시킬 수 있는데,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영산강유역과 굉장히 교류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어쨌든 한반도 남부 지역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 기착지는 결국은 서남 부권이라는 얘기죠. 해남 강지 뭐 이쪽에 영산강 유역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4, 6세기 때 탐라의 교류 방향이 이제 좀 전환되기 시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 유통권이 남부 가야에서 철 유통권이 크게 변화가 됩니다. 금강가야에서 아라가야와 북천동 집단으로 이제 이게 이분화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탐라도 결국은 철 수입의 루트를 이제 약간 변동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최 기착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남 강진을 서로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 육로로 가느냐 해로로 가느냐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 있던 탐모라, 하침나, 뭐 제주에서 전공하시는 문헌사 하시는 분들은 다 제주로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탐모라, 하침나는 마한으로 보이고요. 임나사연을 거쳐가지고 동부 지역 거쳐가지고 남부 가야와 아마 교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대성동 고분군 금강가야 루트는 아마 해안 연안을 따라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함안 아라가야는 아무래도 육로를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뭐 나중에 보시겠지만 김해에 가면은 모라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모라동. 그리고 창녕에 가면은 탐하리. 탐 나올 때 탐에다가 아래 하자 써가지고 이게 그 수계를 따라가면은 바다로 해가지고 사천 금강을 따라 남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창녕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시 교육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주변에 대한 조사라든가 나중에 자료가 보완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우와 탐라의 출현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문헌 자료를 조금 많지는 않지만 문헌 자료와 대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탐라라는 명칭으로 등장하는 것은 476년, 백제 문주왕 2년 때죠. 이때 1년 전에 한성 백제가 몰락을 했습니다. 계로왕이 고구려군에 잡혀서 참수형을 당하고, 그래서 그 동생인 문주가 이제 신라의 구원군을 요청해서 한 10,000명 정도 데려오죠. 그러나 이미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 한성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 바로 다음 해입니다. 다음 해에 이 백제 왕실은 완전히 지금 몰락 직전인데 굳이 제주에서 탐라가 와서 공무를 바치고 이렇게 했을 것인가? 기존에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는 두 가지 기사 보이시죠? 문주왕 때 기사하고 동성왕 때 기사. 문수왕 2년, 동성왕 20년. 이 기사들이 전부 다 탐라와 탐문화를 다 제주라고 인식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주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게 제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 탐라가.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두 가지 기사가 서로 충돌해요. 왜냐하면은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 완전히 몰락당기까지 갔을 때는 가서 사자를 보내서 조공을 하고, 그 다음에 동성왕 때 되면은 498년 동성왕 때는 굉장히 왕실이 안정화되고 있던 때거든요. 이미 동성왕이 즉위한 지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오히려 동성왕이 백제의 왕실을 안정화시키고 안정화되는 시기에는 가서 공물을 안 바치니까 탐나를 정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기사와 뒤에 기사가 서로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는 이 탐나와 탐무라를 제주가 아니고 해남 강진으로 보는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삼국사에 보면은 탐나직 남무라 이게 각주가 몇 개 없는데 이게 왜 있나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김부식이가 삼국 사기를 저술하면서 이 그 탐나가 아니라는 것을 표시한 것은 아닌가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탐나는 라는 게 제주든 아니든 해남 강진 세력이든 제주든 이 5세기 때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백제한테 대응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주왕과 동성왕 때 탐나 그리고 일본 서기에 보면은 508년 문영왕 때죠. 문영왕 때 탐나인이 처음으로 첫 통글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또 이제 안 맞아요, 이제. 이미 만약에 문주왕 때하고 동성왕 때 탐나가 제주라면은 이미 백제에 조공을 바치고, 그 정벌하러 오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고, 이런 게 다 이루어졌는데 다시 첫 통글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동성왕이 내려온다는 걸 알고 제주에서 바로 와가지고 사죄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죠. 그 소식을 어떻게 바다 건너서 들었을지. 그리고 동성왕이 만약에 이 제주를 목표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무진주가 지금 광주거든요. 광주로 올 이유가 없습니다. 금강하구에서 배 타고 와야 되는데 바로.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성왕이 이때 498년에 그 백제 왕실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는 완전히 안정화된 게 아니죠. 그리고 498년에는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전쟁을 할 분위기였어요, 이제. 그런데 왕실을 비워두고 바다 건너 며칠이 될지 모르는데 탐나를 정벌하겠다는 것은 약간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 탐무라를 제주로 보지 않고 역시 해남 강진 세력으로 보는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보셨던 친미달에 뭐 하침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주로 봤었는데 최근에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주라고 보는 명칭들이 쭉 정리를 했는데 이 탐무라는 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후반에만 보입니다. 딴 때는 안 보이는데 딴 때는 다 탐나거든요. 뭐 여기 뭐 섬나, 탕나 뭐 이것도 전부 다 제주로 보는데 사실은 섬나도 제주로 보기 어려워요. 섬나라는 게 이게 고구려와 조공을 관계에 있다고 했는데 지리적으로 그렇고 제주도에서 고구려 소개도 안 나오지만 굳이 백제를 건너뛰어가지고 고구려에 조공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라사 전공하시는 분들은 신라로 보고 있어요. 신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는 섬나, 탐무라 다 제주로 왔는데 요거는 선별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탕나라고 있습니다. 탕나. 신라 선덕왕 때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 4층에 탕나라고 나와요. 탕나. 그러니까 이게 1층에는 중화, 중국이죠. 2층은 그 일본, 3층은 5월, 4층이 탕나인데 5층이 응유가 백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가장 외부 주변 세력 중에 가장 강력한 그 백격해야 할 순서대로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탐나가 4층에 오는 것도 말이 안 나요. 백제하고 뒤집어져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3층에 있는 5월이라는 나라는 이때 있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고려시대 때 건국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다 탐나러 가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문헌사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주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쭉 이제 명칭을 이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영역 확장을 이제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 중반쯤 되면은 이제 영산강역을 어느 정도 영역화시키고 523년 그 무령왕 때에는 거의 삼진강에 있는 하동 대사라고 하는데 하동 지역까지 거의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제 영산강역이 거의 백제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제주도가 주호 때부터 계속 한번 남부 지역과 교류를 위해서 영산강역의 마한 세력과 연계해가지고 전남 동부지를 거쳐서
남북 가야화도 교육을 했었는데 그러한 교육 루트가 백제에 의해서 완전히 차단되는 거죠. 이제 백제를 거치지 않고는 한 번도 남북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508년에 그 일본서에 나오는 508년에 첫 통교를 했다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508년 이전까지는 마한이 건재했기 때문에 마한과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영산강 유역의 마한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제 백제가 다 영역을 확보해버리니까 백제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508년 기사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일본도 통일을 이룹니다. 근데 507년을 이루면서 일본 열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 쪽에 선진 문물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결국은 백제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천황도 509년에 백제 사신을 파견합니다. 근데 그보다 1년 앞서가지고 탐나가 백제에 먼저 통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은 정치적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의 맥락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모론적으로 그렇게 심증이 갑니다. 그리고 또 유물 고고학적으로도 보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백제기 유물이 제주도에서는 거의 찾기 힘듭니다. 전형적인 백제 토기들 물론 고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삼족계라든가 무슨 백제 당경호 이런 것들이 거의 찾기 힘들어요. 이 마한 토기가 계속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백제와의 관계가 좀 이제 우리가 좀 많이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백제 토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 백제 토기라 생각되는 것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마한과 마한 토기의 출토 비율에 따지면은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탐나가 기존의 교육 루트를 계속 유지하다가 백제가 영역화시키면서 그 루트가 차단됐지만 그걸 유지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백제와의 교류를 좀 더 활발하게 안 하고 이제 기존에 물론 완전히 영산강 유역 일대가 전남 지역이 완전히 백제화 됐다 치더라도 일부 몇몇 지역 집단들이 그때까지도 어느 정도의 교역 루트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정을 해본 겁니다. 그거는 고고학적으로 이게 딱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6세기 중반이 되면은 탐나는 결국은 이제 백제의 통제 속에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게 지리적으로 탐나가 완전히 고립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백제에서 정치적으로 관리를 파견해서 관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요. 왜냐면은 탐나가 백제 영향력이 있는 그 세력도 아니었고 게다가 고립돼 있어가지고 바닷길만 막아버리면은 아무도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과도 교육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백제는 아마 탐나를 통제했던 것 같고 탐나는 이제 국이라는 탐나라는 그 자치권은 인정받지만 외교권은 전부 다 이제 백제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에서 문헌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도광 36년 수라 전선이 탐나국에 표류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탐나국에 표류했는데 백제 유도광이 직접 지시해가지고 그 배를 백제에서 다 이제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록상으로만 본다면은 이때 탐나는 백제의 외교권이 이미 박탈당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제주도라는 탐나의 영역 내에서는 상위 계층이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은 제국이라든가 기미집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지배 체제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가 그렇게 지금 탐나라국에 표류하여 왔다. 그 배가 돌아가고 나라의 국계 경계를 경유했다. 그러니까 이게 탐나라는 자체는 인정을 해주면서도 이제 자기네 신속된 국가다 이렇게 아마 표현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이 7세기 후반까지도 7세기 중후반까지도 백제 토기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는 지배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느슨한 지배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7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서는 제주 사회가 조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는데 이때 탐나가 백제 다시 신라의 신속 복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662년에 이미 탐나가 복속이 되는데 이게 탐나하고 제주도의 어떤 울릉도하고 제주도의 영역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신라장군 이사부가 울릉도를 점령한 이후에 급속하게 신라가 됩니다. 신라 토기가 많이 나오고 신라 무덤이 만들어지고. 근데 반대로 제주도도 백제에 신석되고 신라에 복속된 데도 불구하고 백제에게 무덤도 없고 신라에게 무덤도 없고 토기도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섬이지만 이 지배 방식이 달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배 방식이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탐나를 복속시켰지만 삼국 통일에 대한 그것 때문인지 탐나를 느슨하게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662년에 탐나가 백제 신라의 신석이 된데도 불구하고 조공을 안 바쳐요. 뭐 조공 간격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679년에 다시 신라에서 탐나를 재경략하죠. 그 이후부터는 조공을 바쳤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좋은 기사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신라도 초기에는 백제의 어떤 경영 방식처럼 그냥 탐나를 그냥 신속시키고 느슨하게 이제 지배 체제를 유지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조공도 얼마 안 바치고 이랬는데, 근데 7세기 279년부터는 강력하게 재경략 이후부터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거든요. 그래서 7세기 이후부터는 7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제주도의 통신사 토요가 갑자기 완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고 661년부터 한 20, 30년 동안 계속 탐나에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거든요. 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왕도 나오고 왕 명칭도 나옵니다. 왕 이름도. 그리고 왕자도 나오고 이름도 다 나오고. 그 일본색이 기록되는데 그만큼 이제 탐나에서는 일본에 굉장히 사실 많이 보내고 신라와의 관계는 좀 약간 뭐라 그러나요? 좀 그런 관계를 유지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679년 경략 이후로 이제 완전히 신라의 지방화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 사신들이 당나라 사신들이 오다가 제주도에 표류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탐나에서 그 사신들을 억류해가지고 보내지 안 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나 표류인이 있으면 일본에서 탐나에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협의하고 그러는데 이 7세기 후반 8세기쯤 되면은 그런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면은 일본에서 탐나고 협의를 안 합니다. 바로 신라하고 협의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문헌만 갖고 얘기한다면은 이 8세기쯤에는 이미 신라가 탐나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유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고학적으로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문무왕 2년 2월 탐나국주 좌평 도동업률이 와서 항복하였다. 탐나는 무더기로 백제에 신속했던 까닭에 좌평이란 관을 것인데 신라에 와서 항복하여 속국이 되었다. 그 662년에 복속이 되는데 여기가 무더기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논의도 많습니다. 지금 무더기 과연 누굴 얘기하는 거냐? 백제왕 중에 무덕왕이라는 왕은 없거든요. 문영왕이나 무령왕이나 유덕왕은 있는데 무덕왕은 없어요. 그래서 무덕에 대한 논의가 이제 무령왕에 대한 오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위덕왕의 오기다 또는 당고조 무덕이라는 연호가 있는데 무덕 연간하면은 백제로 보면은 무왕 때거든요. 무왕 때. 그래서 그거는 무왕 때는 안 맞고 왜냐면은 아까 508년에 이미 신속되고 통결을 하고 그 이전에 신속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세 번째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1번 아니면 2번인데 아마 1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그럼 무덕이라는 용어를 왜 썼느냐.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문정왕하고 위덕왕 대 연간에 완전히 신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한 정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또 기록들 보면은, 배챙이라는 사람이 외국으로 가는 과정에 기록에 나무로
죽도가 지금 저게 죽도가 완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완도인가 진도인 걸로. 그래서 그쪽 그 서해안을 따라서 경남 해안을 따라서 쓰시마가 쳐서 들어가는 와중에 죽도에서 담나국을 바라보고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탐나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해상 교역어상에 탐나가 하나의 이정표가 된 겁니다. 이정표. 근데 지금 날씨가 좋은 날 그 제주도에 좀 높은 오름에 가면은 남해안이 다 보여요. 추자도는 물론이거니와 이 해남 반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들어옵니다. 저 경남 지역까지 날씨 좋은 날 가면.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그 항해를 할 때 그런 기준선이 다 있었겠죠 아마. 물론 조류를 따라서 항해도 했겠지만 또 그쪽에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갈 때도 서해안 연안을 따라서 오면서 탐나를 한라산이 솟구쳐 있으니까 그걸 이정표 삼아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661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제 탐나가 외화 기록했던 교육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본 서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어쨌든 탐나가 이 삼국사기에도 백제 부흥 운동을 해가지고 완전히 백제가 멸망했을 때 그 중국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서 탐나도 갑니다. 신라, 백제, 가야, 탐나까지 나와요. 왜까지. 그런 걸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탐나도 마지막까지 백제 부흥 운동에 관여를 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헌적으로 이제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국어학적으로는 이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 백제의 마지막을 같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 서기에 등장했던 탐나에서 일본의 사신을 파견했던 기록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661년, 5년, 6년, 7년 계속 있죠. 688년까지. 693년까지 보냈는데 693년 이후로는 사실 파견 안 한 건지 기록은 모르겠지만 기록이 없습니다. 아예. 693년 이후로는. 이게 678년에 신라가 탐나를 재경략한 이후에는 아마 파견을 안 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문헌 기록상에서 보면은 탐나와 외의 공식적인 첫 교섭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일본 투기가 안 나와요. 일본 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 교섭 기사가 백제가 멸망한 후에 탐나가 정치적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본과 정치적 교섭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사인간 교육이라든가 어떤 경제적, 사회 경제적인 교육이 많이 있었다면 일본제 유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유물 이게 일본 나라현 편성공에서 출토된 건데 여기 목간에 탐나복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탐나복. 자, 탐나복인데 보시면은 이게 1017년 745년에 탐나복 6건을 공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 탐나복이 제주도 전복을 얘기하는 건지 탐나의 전복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제주도 탐나 전복이 아니고 원래 이 전복 자체의 명칭이 탐나복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와 관계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추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693년 이후에는 아까 보셨지만 사신 파견을 중단하는 걸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탐나와 외 간에 그동안 있었던 교섭 채널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봐야 되죠. 이것은 신라의 재경략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738년에 보시면은 주방국 정세장이라는 기록에 탐나 방포, 우포, 높이, 우피, 사슴 뿔이라든가 탐나 방포, 전복 말린 거라고 그러거든요. 탐나 방포가. 이런 것들이 교육품으로 일부가 교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탐나 상인이, 신라 상인들 중에 탐나인이 섞여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아까 보셨던 693년 이후로는 결국은 탐나가 독자적으로 교류 교섭을 안 하고 신라 상인단에 같이 섞여서 이제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또 이게 보감년 출토된 목간이죠. 여기 보면 모라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가 탐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관시켜가지고 이제 이 모라라는 기록이 제주일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뭐 해남 강진이란, 그러니까 이게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탐무라면 무조건 제주도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다 탐나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탐무라가 제주가 아니고 해남 강진을 본다면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 사상구에 모라동이라는 데가 있고, 창녕에도 탐하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탐진현이라고, 뭐 우리가 탐나에서 배를 올 때 폭우로 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탐나 시대 기준에 맨 앞에 있던 전기 후기의 큰 기준은 결국 백제의 전남지역 영역화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크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전기는 만하고 남부가야와 주로 교역을 하던 때고, 후기는 백제나 통일신라에 신속돼가지고 정치적 지휘권 인정받지만 외교권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차단돼가지고 박탈당하는 그런 교육 관계를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7세기 중반까지는 제주의 어떤 탐나 전기의 양상이 그대로 토기 문화로 이어지다가 7세기 후반 내지 8세기가 되면서 지금 보시는 이게 이런 토기들이 아마 그 과도기적인 7세기 때 그 과도기적 토기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토기인데요. 제주 금성이나 종달리 그리고 광양, 마루산성, 송천 이런 데서 나온 유사한 것들인데 이것들이 7세기 중반 경에 나오는 것들인데 이때까지도 제주도식 토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거는 아까 보셨지만 네, 이거는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토기들 아까 앞에서 보신 토기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젓갈색 계통의 토기는 그 야외에서 그 개방용 그냥 노천에서 그냥 굽는 가마에서 굽는 거거든요. 근데 폐쇄용, 그러니까 폐쇄된 유에서 굽는 거는 그 온도를 1000도 이상 올리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젓갈색이 아니고 회색이나 파란색 계통을 띱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호구로는 그 토기를 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한 통일신라의 어떤 토기 제작 기술이 첨가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로 발달한 그 야외용에서 구운 토기가 되는 거죠. 개방용에서. 이게 이 토기가 제주도에서 9세기 중후반 때까지 나옵니다. 8세기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9세기 중후반까지. 굉장히 해죠. 그리고 이 토기는 이 토기가 만들던 유적이 있어요. 고네리 유적이라고. 그 이름을 따서 고네리식 토기라고 합니다. 그 고네리 유적에서는 엄청 많은 이 점토 채굴 구덩이 그리고 토기를 구웠던 야외 가마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단계 되면은 이게 이 제주 사회가 탐나 사회가 일반적인 사회가 아니고 다 그 추락마다 뭐 생산과 관련된 추락, 뭐 도심 추락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가요. 그 거점에 그 대외 교류의 거점이 되는 추락. 그래서 지금 제주시 원도심이라고 그러는데 저 제주성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구도심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가끔가다 한두 군데씩 이제 민원 발굴을 하게 되면 밑에 파면은 저런 토기가 이 고네리식 토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탐나 시대 후기에 특히 8세기 9세기 때는 제주에서 가장 발전된 다운타운이 지금 제주시의 관덕정, 동문시장 있는 그 근처예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오면 용담동 바로 옆에 용담동의 제사유적, 그 항해를 무상 안녕 항해를 기원했던 제사유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나 후기가 되면 아까 보셨던 탐나 전기 때 그 애월 쪽에 곽지나 제주 서북부 지역에 이 크게 발달했던 마을이 도심지가 제주 구도심으로 완전히 왔습니다. 그래서 이 후기의 이 도심이 결국은 발전해서 거기에 지금 제주 성이 끝까지 남아게 된 거죠. 조선시대까지. 그래서 그런 발전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7세기 후반 이후에 아까 보셨던 이 재경약을 하죠. 679년에. 그러면서 신라가 탐나를 경영하는 방식을 바꾼 겁니다. 직접 경영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주도도 거의 신라화 되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자치권을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근데 외교권은 이미 아까도 보셨지만 일본의 억류된 사신을 교환할 때는 결국은 신라를 통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9세기 중후반 때가 되면은 이제 아까 보셨던 고려식 토기를 끝으로 제주식 토기가 다 소멸해 버립니다. 한 10세기쯤 가면은 고려의 독이 고려화된 토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자기도 마찬가지 11세기, 12세기 되면은 이제 9세기, 10세기 때부터 10세기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해무리 고빈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고려식 도자기들이. 그래서 뭐 11세기, 12세기 되면 완전히 고려 도자기가 다 들어오고 제주에 아주 발달된 고려식 토기는 10세기가 되기 전에 거의 소멸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문헌상에는 1105년에 탐나가 고려의 현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령을 파견하고 그래서 그때를 문헌사학 하시는 분들은 그 1105년을 탐나의 종말로 보는 거죠. 근데 고고학적 물질 문화로 보면은 이미 그보단 100년 앞선 때 이미 물질 문화가 고려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헌과하고 물질 문화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1105년이라는 거는 그거는 완전 행정적으로 이미 완전히 그 단절되고 이제 고려화됐지만 그 고고학적 물질 문화 볼 때 이미 문화 양상으로는 물질 문화 양상으로는 이미 그 이전에 탐나의 어떤 주체적인 정체성이 소멸하고 아마 고려화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탐나 이전에 주호라는 정치 집단이 그 전남 서남 해안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던 정치 집단과 교섭 관계를 가져가지고 이제 사회 경제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또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전남 동부 지역을 거쳐가지고 경남 남부 지역에 있던 뭐 변진환이나 남부 가야와의 철 교역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탐나가 등장한 이후에도 이러한 교역 루트를 계속 재활용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교역 루트를 끌고 가지만 결국은 백제가 영산강력을 영역화한 이후부터는 탐나가 결국은 백제에 신석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게 일본 서기에 나오는 508년 무령왕 때 첫 통결을 했다는 게 그게 문헌적인 기록이 뒷받침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탐나 이제 전개해서 후기로 전환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백제에 신석되고 신라에 복속되지만 백제나 신라도 어떤 탐나를 경영하는 방식에서 직접적인 경영은 힘들었지 않겠나. 그거는 이제 지리적으로도 이제 통제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뭐 그 탐나가 완전히 고립된 섬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백제든 신라든 대중국 교역로인 서해안을 연안을 막아버리면은 탐나는 더 이상 교역이 불가능하거든요. 바닷길을 건너서 해야 되니까. 근데 원양항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원양항해 기술이 있었는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록들을 보면 다 서해안 연안 항로를 따라서 연안 항로 교역을 하거든요. 그 원양항해 그 큰 바다로 와서 서해로 와서 중국으로 교역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선시대 때도 기록을 보면은 뭐 중국의 제주에서 전남 지역으로 오다가 표류돼 가지고 뭐 배가 중국에 표류한다든가 아니면 오키나와 표류한다든가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보면은 다 목표는 전남 서해안 지역으로 오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걸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교역로를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탐나에서 주호든 탐나든 뭐 물론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한반도와 또는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서는 한반도 서남해안 우리가 있는 해남 강진이라든가 뭐 이쪽에 있던 정치 집단과 교섭 관계를 갖지 않고는 어려웠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나오는 그런 유물들, 그 영산강역에서 많이 나오는 40개의 토기들이 상당수가 보이는 점, 그리고 반대로 그 영산강역과 경남 사천에서도 제주에서 만든 토기들이 반출되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교육이 당시에 많이 이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주도 그 서북부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토기들이 엄청 깔려있대요. 스쿠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신창동이라고, 신창이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 신창리 앞바다에 가면은 중국 송대 자기편이 엄청 많아요. 중국에서
일본 그 대제부로 가던 배들이 거기서 침몰한 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매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거기서 도장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이 물이 시야가 깨끗하기 때문에 발굴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게. 근데 기존에 거기 얘기 들어오면은 안에 들어가면 뭐 도자기 편이 엄청 깔려돼요, 이게. 다 중국 도자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아마 해남 군곡리나 뭐 늑도로 가다가도 아마 배가 침몰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가 수중 조사하는 뭐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장차적으로 뭐 먼 미래에 수중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교역품들이 아마 그 해저에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탐나와 마한 또는 뭐 변환과의 교역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앞으로의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